안녕하세요. 박세호 행정사입니다.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업계획 작성 실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제 사업을 하든지 대충 이제 표준 규격들을 많이 내려줘요. 왜 그러냐면 무분별한 이제 행정소를 좀 줄이려고. 네, 그래서 뭐 정책 사업이 됐던 국책 사업이 됐던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엔젤 투자 펀딩하는 회사가 됐던 사업 계획서를 내릴 때 사업 계획서 제출하실 때 일정한 포맷을 줘요. 너무 고맙게도. 왜 그러냐면 그걸 주지 않으면 막 진짜 이만큼씩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으면 보기 위해서 딱 솔팅을 시켜요. 해서 필요한 것만 제출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오늘 강의할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그런 걸 다 일일이 매 사업마다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표준 사업계획서 보통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이 배우는 사업계획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표준 사업계획서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업별로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필요한 걸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 도표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 같은 거는 그냥 꼭 읽어보세요. 말 되게 어려워요. 모르시면 특히 추정 사업 계획서나 토종 재무제표 이런 거 만들 때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거는 읽어도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뭐 세무 정도 세무하는 거 하셔야 되고 저한테 행정사가 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려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이제 변호사들은 어디 들어가요? 재판장에 들어가죠. 그죠?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변호사, 법무사라 치고, 세무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국세청 세무서. 그냥 회계사 세무사 정도 되겠죠? 그죠? 특허청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리사. 나머지는 우리가 제일 갈 데가 제일 많아요. 우리는 세무서에도 갈 수 있어요. 세무적인 민원행정 없어요? 있어요. 그 세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무서 관련해서도 행정심판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세무적인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꼭 숫자 노름이 아니라 부당하게 만약에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도 있죠. 그 이의신청 누가 해요? 세무서도 하시고 회계사도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민원행정이 되는 거예요. 예. 꼭 세무사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부당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 다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해야 돼요? 아니죠.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튼 저튼 간에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많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랑 직결돼요. 특히나 기업체를 건드릴 때는 그 해당하는 기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특히 이런 파트를 건드릴 때는 세무적인 거에서도 알고 가셔야 돼요. 최소한 재무제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와요. 예, 법인세 신고하는 기간 정도는 뭐 기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재무제표 딱 받았을 때, 아, 이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 돈이 이렇게 쓰여주고 저렇게 쓰여주는구나. 가수금이 얼마이구나. 빚은 얼마이구나. 예, 인건비는 얼마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매 단기별, 아, 얘네들 3년치 분석했을 때 얘가 장약증이겠구나. 재무제표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재무제표를 모르면 절대 기업체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적인 공부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비영리법인 설립하시는 여러분 하시는 업무 적어놓으신 분 있을 거예요. 비영리법인은 세무적인 거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비영리법인을 하실 때도 재무적인 거 반드시 들어가니까 재무제표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세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플러스 알파
땅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아, 토지 보상해야지 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토지 보상 하려면은 땅에 대해서 모르면은 1절 안 됩니다. 1절 못합니다. 마찬가지 공장 등록할 때 땅에 대해서 모르면 공장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공장 아무 때나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 마찬가지. 공장 어디에 설립할 수 있어요? 공장 용지 또 근생둘 산단 당연한 거고 공업 용지니까 거기는. 예, 공장 설립할 수 있는 데는 땅은 정해져 있어요. 근생 투 그다음에 공업 용지. 그럼 그건 어디서 확인해요? 그렇지. 토지 이용 계획서. 그 어디 사이트?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그 해당하는 번지 넣으면 그 땅의 용지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용도, 공시지가 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땅을 보고 이 땅이 공장을 할 수 있나 없나, 계획 용지인가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다 좋아. 근데 지자체가 또 안 하는 데가 있죠.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데 또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식품공장 들어가려는데 좋아. 공업용지 좋아. 콜. 주변에 축사 같은 거 있어. 근데 지하수 개발하겠대. 절대 안 됩니다. 예. 또 공장 등록하려는데 주변에 부속 건물이 그 건축물 등록대장, 토지 등록대장에 부속 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불법 건축물이네? 그렇다고 포기해야 돼요? 협석 교육 받으신 분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가선물. 예. 가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맡아드리면 돼요. 그럼 다 가능해요. 그러면 또 농업용지는 그럼 공장 못 짓나?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있습니다. 예. 농지도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공장들은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보고 두들겨 보고 땅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해야 내 몸값을 높이는 것 중에 크게 도움이 되시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협업이란 거는 그리고 우리끼리 협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업은 제가 생각하는 협업은 다른 타자격사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노비즈 같은 거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이노비즈에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ISO,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 또 그리고 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허나 지적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리사랑 반드시 그런 특허가 없다면 이노비즈를 만들어준 마찬가지 얼마나 걸려요? 나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변리적인 문제가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특허 하나 내는데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 걸리죠. 그죠? 실용신화 내는데 기간이 그만큼 걸리면 최소 제가 그러니까 이 회사랑 컨설팅하는 계약 기간을 맺을 때는 변리적인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나는 한 달이면 일을 할 수 있고 한 달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대표는 나한테 이노비즈를 받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리적인 부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내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는 변리사는 분 계십니까 대표님? 없는데 박행이 아는 데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해서 같이 작업해보죠. 그럼 변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기간 6개월? 너무 긴데 지금 당장 정책 자금 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변리사하고 얘기하겠죠. 특허 관련해서 매매가 돼요.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빨리 갖고 들어오는 거죠. 빨리 적어. 특허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 관련된 특허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한 1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하여튼 변리사, ISO 심사관, 컨설팅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묶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지위는 제가 합니다. 왜? 내가 다 서류를 모아서 내가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하는 사람이 우리 조별 발표까지 할 때 제일 점수 많은 애가 누구예요? 작성자예요? 발표자예요. 그렇듯이 종합해서 제출하는 건 결국 행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위는 제가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들도 같이 하면서 언제까지 나 소리 이거 언제까지 돼? 이거 한 3, 4일 걸리겠는데 오케이. 변리사 너는 언제 돼? 언제 등록? 일단 급하니까 일단 특허 나오기 전에 등록부터 하자. 신청부터 하자. 등록 서류도 되니까.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빵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배점에서. 기본이라도 타고 가자. 다른 거에서 배점 땡겨오자. 일단 등록 원부를 내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배점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사밖에 없어요. 그게 협업 관계가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 변리사 비용 별도, ISO 비용 별도. 내가 1,000만 원 받아서 얘 300만 원 떠주고 얘 300만 원 떠주고 쟤 주고 난 남는 거 뭔데?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위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분쟁 조정위 들어갈 때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를 못 해요. 제가 다소료 다 만들어주고도 분쟁 조정이 들어갈 때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그러면 변호사한테 야 분쟁 조정에 대해 서류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너가 좀 들어가라. 알았어 300만 원 오케이. 그 비용 따라 별도예요. 별도. 그 전에 화해 조정이 되면 상관없는데 화해 조정이 안 되고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출두해야 돼. 변호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 이거 분쟁 조정 하는데 대표님 분쟁 조정 하는데 변호사가 들어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나가야 될 경우인데 변호사밖에 못 갑니다. 근데 저는 못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변호사한테 다 맡기면 수임료가 1,500, 2,000만, 3,000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맡기면 얘 거 300만 원만 따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또 다들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셨어. 아닙니다. 행정사의 업은 미래는 밝습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또 얘가 나와 있냐. 얘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이거 잘 안 보여. 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실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요. 계획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계획사업의 내용, 계획제품 시장에 대한 구조적 특징, 성격, 시장 확보 가능성과 마케팅 전략, 계획제품에 대한 기술적 특성, 상상 시설, 입지 조건 등등등 이게 다 기본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작성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창업이나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어내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예요. 근데 아까 앞에도 잠깐 설명 들으셨듯이 그냥 해당하는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양식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면 되고 중간에 몇 개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인 거고요. 사업 추진에 대한 도움을 줄 제3자, 특히 동업자나 금융기관, 일반 고객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여질 줄 몰라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동업을 하는데 얘가 사업계획서 좀 갖고 와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써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 써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당 10만 원씩 받아요. 10장짜리 쓰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더 비싼데 얼마인데 장당 10만 원. A4 한 장당. 그래? 써. 몇 장 정도라고? 한 30장을. 야, 씨. 그러면 알았어. 대충 조절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A4 한 장 10만 원이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머리 생각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구체화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도 돼요. 진짜로. 두루뭉실한 얘기를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솔직히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전화 온 사람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될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에 대한 지금 국책사업 과제로 뜬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달해서 관련된 공고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9일 날 끝나버렸는데 7일 날 전화 온 거구나. 9일 날 끝났으니까 7일 날 전화 온 건데 강의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뭐지 하고 전화했죠.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9일까지 서류가 작성되겠냐. 가능은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포맷이라도 달라. 뭐 성상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달라. 없어요. 머릿속에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밖에. 그래가지고 머릿속은 알겠다. 그럼 이거 구체화하는데 뭐 해서 그래서 대충 쓰면 한 30장 정도 나와야 돼요. 이게 규격이 그래요. 조달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규격이 30장이 넘어요. 그럼 이거 너 그만큼 돈 준비 되겠냐.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 내일 모레까지라면 지금 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리고는 전화가 와서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냐. 분명히 이거 또 온다.
왜냐하면 이번에 모델링화가 안 되면 또 다음 사업에 구현되니까 또 온다. 그때 같이 준비해보자.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줘서 모델화 시켜주는 거예요. 금액까지, 예상 매출까지 다. 자, 그래서 사업 계획서란 건 굉장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는 뭐 정책자금 신청을 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거나 벤처기업의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거나 엔젤 투자자 요청을 받거나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부용센터 입주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원칙은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야 돼요. 웬만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생략하는 게 좋아요. 왜? 심사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심사하는 사람들은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예를 들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억 원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냥 줘요. 1차적으로 프론트에서 글러요. 1차적으로 프론트는 서류 접수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지식이 별로 없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우스 만든다.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 컵 만든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주스를 만들겠다. 각각의 사업이 들어와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그걸 걸러낼 수 있어요? 다 알아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적 용어는 최소한의 1차적인 서류를 할 때는 생략하는 게 가장 좋고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만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객관성과 현실성의 원칙이 또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허황되고 아까 전화 온 그 양반이 너무 허황돼요. 허황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렇게 좀 실천 가능성이 있게 그렇게 작성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계획 사업의 핵심 내용을 척별히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평범하지는 않아야 돼요. 계획 사업이 딱 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면 호감 가게 작성해 줘야 돼요. 이거 괜찮겠다. 저도 만약에 그 양반 전화 왔는데 그냥 이렇게 장당 10만 원까지 얘기하고 간 게 사업 아이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충분히 호감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말도 안 되게 내가 별을 따다가 여기 내려오겠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별 모양 같은 걸 만들어서 별처럼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스킬이다. 그래? 이게 호감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는 거고 별인지 달인지 태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건 아니죠. 계획 정확한 그리고 일관성과 정확성. 사업계획 작성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앞에는 뭐 예산이 한 1억 들어가고 매출이 한 10억 들어가고 했는데 뒤에 있는 추정 재무제표 썼는데 이게 돈이 안 맞아.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추정 재무제표를 돈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앞에 걸 써요. 계획에 대해서 보통 아이템이 들어왔으면 일단 돈 그리고 정책자금이나 국책사업 관련한 사업은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리 지침이 예산 소요에 대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용 지침이 항상 하달이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용 지침, 이 돈은 이렇게 써. 책상 구매하는 어떤 사업계획서에 어떤 지침에는 책상은 비품으로 부른 데가 있고요. 어떤 사용 지침에는 비품을 안 보고 그냥 용품으로 부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소비재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도 연구 비용으로 보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연구 인원의 급여는 연구비로 보지 않고 순수한 연구 개발에 된 뭐 장비 사고, 실험 자재 상금은 연구비만 보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어디에 나와 있냐? 각 사업에 대한 사용 지침서에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서 예산을 쓸 때는 사용 자금에 대한 사용 지침서를 반드시 머릿속에 심어놓은 다음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금액이 앞에는 그랬죠. 사업용도, 연구개발 비용 얼마, 사용비용 얼마. 그래서 예산이 나눠지고 앞에 종합된 하나의 도표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특히 예산은 항상 먼저 만들어 놓고 앞에 걸 써라. 예. 그렇게 가시는 거고 마찬가지 편집 방식도 그래요. 앞에는
100만 원 단위 썼다가 뒤에는 1000만 원 단위 썼다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단위 통일 반드시. 단위도 반드시 통일하고 화폐 단위도 앞에는 달러, 뒤에는 원.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이면 원, 달러면 달러. 단위도 반드시. 그 편집의 일관성도 앞뒤 내용이 연결되고 편집, 단위 연결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편집은 웬만하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인사 관리되는 부분은 인사 관련하는 사람들 쓰라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 인사를 잘 모르니까 인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좀 빈칸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 좀 장단점 좀 써주십시오. 자, 재무 관련해서는 총무과. 그죠? 총무과 보고 좀 써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 그냥, 오케이. 나는 그래서, 합철만 해. 나란 사람이. 딱 읽어보면 앞에 어조가 달라요. 사람, 작성한 사람 때문에 말이 달라요. 말투 자체가. 근데 심사하다 보면 그거 보이거든요. 예, 그냥 호치케스 들고 찝지 말고, 저는 이제 필요한 게 줬으면 그거를 저의 문구에 맞게 똑같은 문구로 통일합니다. 같은 시스템. 개조식이면 개조식, 문어체면 문어체로 이렇게 화법까지도 통일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해하고 일명요연하게 하고 또 하나의 이미지 나중에 발표하러 갔을 때 심사 왔을 때 이거 누가 쓰셨어요? 대표가 썼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그냥 호치케스 그냥 찝은 건데 뭐 말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항상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출 기간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볼 거는 작성 표준 계획이지만 이제 제출하는 기간별로 검토 주안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시군구 창업 민원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군구는 보고 싶은 게 시군구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시군구 창업 지원실이나 민원실에서 사업에 대한 허가냐, 면허냐, 신고냐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이 뭐 성공 여부를 판단하진 않아요. 너네 사업에 그 대신 이게 신고 요건에 맞는지 허가 요건에 맞는지만 따질 거예요. 응? 그죠? 그것만 따지는 게 걔네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란다. 그런 부서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야, 이 재무제표 막 추정 재무제표 숫자에 너무 몰입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신고 업무, 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보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여기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축물 중에 불법은 없는지, 모각 업무는 없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지역이에요. 지역. 시군구예요. 시군구. 왜? 그 사람들의 허가된 업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거 제출하는 내가 대상이 시군구 창업민원실이나 시군구 허가사항 민원실이네, 공장 등록하는 그런 시설이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금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돼요. 보고 싶은 거는 이 땅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냐, 이 땅에 건축물 허가가 나냐, 이 땅에 오염이 발생할 수 요건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게 시군구예요.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 주소 뭔지 잘못해서 막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창업시 공장 설립 등록 허가 관련된 사항이 주로 시군구이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또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건물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관련된 유관기관이 있겠죠. 유관기관이 종료하겠죠. 뭐 소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서들이 연결돼요. 창업 민원실에서 받았어요. 서류 접수를. 받았으면 얘네들이 지네들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뿌려요. 소방관계법에 대해서 위배되면 이제 공급관계기관에 위배는 없는지 관계기관에다가 부서별 협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만 만져주시면 되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어요. 여기는요. 돈이 관련되겠죠. 중소벤처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은 중소벤처가 됐든 중기청이나 이런 데 갔든 이때부터는 뭐가 관련되냐면 예산사업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 창업 지원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인력 지원 사업에서 돈이 들어가거나 관련해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사람들은 창업자 관련 사항을 사실 창업자 관련이나 기술 관련해서 되게 많이 봐요. 예. 마찬가지 중소벤처진흥공단뿐만 아니라 공기관, 중기청에 들어가는 거, 기술보증기금에 들어가는 거, 신용보증이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간에 우리 국가기관,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첫 번째 요즘 많이 보는 게 아까 그랬죠. 창업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봅니다. 특히 업력. 학력보다는 업력. 이 사람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가 가지고 보고요. 나이는 될 수 있으면 중소벤처는 좀 어린 게 좋아요. 그리고 학력은 안 본다고 하지만 업력보다 그래도 업력도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인큐베이팅도 많이 봐요. 중소벤처가 들어가는 데는. 창업사관학교를 나왔는지 중소벤처 기업에서 뭐 지도 연수 실적이 있는지. 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돈 받아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소상공인진흥원들 이 사람들 돈 받으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가서 8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돼요. 그거 받으면 수료증 주거든요. 그 수료증 가지고 보증서 받아요. 그러면 은행 가면 3천만 원 줘요. 예.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최저 3천만 원까지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수 요건이 뭐예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세무적인 교육 조금, 마케팅 관련해서 조금 교육 조금씩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 마쳤으니까 이 사람은 돈 줘도 갚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듯이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도 인큐베이팅 기간을 봐요. 창업사관학교 나오고 요즘 창업사관학교만 나와도 창업사관학교 나와서 어느 정도 창업 아이템만 갖춰 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안 갚아도 되는 2천만 원까지 1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시드머니를 안 갚아도 되는 돈 줘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청년이라면 만 39세 언더 청년 창업자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창업사관학교 나오면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시드머니 줘요. 그리고 마찬가지 재소자들 재활 프로그램이 교도소 내에 있어요.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 거친 사람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한번 그 재사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번 사업 한번 망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경력을 버리기가 싫어.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사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교육해서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돈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항상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적인 자질을 보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협동력이에요. 대외 활동력. 그래서 뭐 이 양반이 뭐 라이온스 클럽을 가 있거나 뭐 이런 로타리 클럽 아니면은 뭐 지역에 있는 경제인 협회, 그다음에 2세 경영자 협회 뭐 이런데 여성기업 협의회 이런데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벤처면 벤처 협회, 이노비즈면 이노비즈 협회 이런 걸 대외 능력을 대외 활동력을 경영자적 자질로 분석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업 방문 시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도 체크를 해요. 거기에서. 필요하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그 양반이 그 대표님이 표창 받은 거, 훈장 받은 거, 감사패 같은 거 받은 것도 심지어는 포함을 시켜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능력. 이게 뭐냐면 아까 그래서 대표님들 살고 계시는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바로 보는 게 그런 분야들이에요. 땅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시켜드려요. 그다음에 사업장 확보, 이게 임대인지 자가인지 이런 것도 보고 배점 사항으로서 얘는 존재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이렇고 빈칸 놔두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다음에 기술성 관련해서 이거는 가장 좋은 건 변리적인 문제죠. 산업지식 재산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기술 인력은 고급 기술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10년 단위로 최고부터 A부터 5개 단위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도표에 보면 있어요. 아까 그 방문시 확인상에 그 5개로 제가 구분하는 게 통상적으로 근무 경력을 10년 이상을 최고 A급으로 보고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술 인력 확보하고 있느냐.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기사이냐, 기능사이냐, 기술사이냐 아니면 최소 못해도 전공자 출신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배점은 계속 높아져요. 그다음에 시장성 관련해서 이게 독창성이 있느냐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입증 인증한 게 있느냐. 아까 여기서 이제 인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인증이 나오는 게 시장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래처 대기업의 거래를 하면 할수록 아니면 중견기업에 할수록 아니면 뭐 중소기업끼리 거래를 하든지 이런 거래 예. 거래 관계도 확인하고 경쟁업체 경쟁업체는 없으면 없을수록 고득점이에요. 예. 그게 결국은 이게 독창적인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 상대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택도 아니게 나는 한 100억 정도 하는데 대한통운이나 CJ가 나의 경쟁업체로 적어놓으면 나의 마이너스 까고 가겠다는 거죠.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품의 수요청은 넓고 지속적이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게 이거는 유아용후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영유아까지 범위를 활동적으로 넓혀주면 좋겠죠. 마찬가지 실버 제품이에요. 실버 제품인데 이제 어른들 찾는 기적이에요. 그죠? 꼭 실버 제품으로 특화된 사고라고 적어놔야 되나요? 플러스에서 저 같으면 거기에다가 환자들도 쓸 거예요. 환자나 노인한테 좋은 제품이다라는 전 쓸 거예요. 만약에 범위를 평가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오 용도가 넓네 해야지 이걸 뭐 초고령층에 대해서 뭐 사용하는 이런 거라고 굳이 한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거기가 많이 팔리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기여도 관련한 사항 뭐 수출입을 많이 하거나 요즘은 수출입보다는 뭐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 여기서 취약계층이라는 거니 경제 능력이랑 상관없이요. 취업에 약한 계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절, 단절 여성 아니면은 뭐 다문화 특히 그 다음에 탈북민들 이런 쪽으로 대상을 해주면 배점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장애인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또 노인들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사업체를 잡아주면 그 대상을 국민경제로 기여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들로 특화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그런 거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청년들을. 그래서 실업률 같은 거 줄이는데 되게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이제 창업 투자 회사, 이건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벤처 캐피탈 많이 벤처 기업에 대해서 혹시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벤처 기업 인증 관련해서? 벤처 캐피탈 잘 아시죠? 벤처 캐피탈은 뭐 하는데 벤처 캐피탈은 앞에 거 플러스 해서요. 그냥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말이 좋아 벤처 캐피탈이지 얘네들 뭐냐면 펀딩하는 회사예요. 펀딩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봐요. 딱 하나 5년 안에 상장할 수 있어 없어. 예. 그거밖에 안 봐요. 얘네들은 뭐 도덕적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로지 머니로만 봅니다. 그래서 앞에 거 플러스 알파에서 머니. 그러다 보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학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술력이 높을수록 그런 것만 봐요. 나머지 독창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 보고 마지막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뭘만 볼까요? 상환 능력만 보면 돼요. 갚을 수 있어? 예. 그게 제일 좋고 담보물 봐요. 부동산 있어? 안 그러면 최소한 뭐 신용보증서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건 뭐죠? 기술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주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에 대해서 끊어주죠. 그죠?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보증하면 그런 보증서만 봐요. 보증서.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서만 봐요. 왜? 그러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망하는 게 더 좋아요. 찔끔찔끔 뭐 갚는 것보다 망하는 게 차라리 나. 그럼 구상권 청구해버리면 되거든. 그럼 알아서 그 사람들이 또 청구하거든. 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또 뭐라 그래요?
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서 보험정사 하나 끌어오라 그러죠. 요즘은 취업을 할 때도 사람들 보증서 끊어가는 거 아세요? 네. 요즘 취업할 때도 내가 연봉 5천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신용보증재단, 서울신보 가서 보증서 끊어가야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게 왜 그냥 물품관리직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보통 출납 공무원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출납하는 물품직들은 서울보증보험 가서 내가 5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 1억 원짜리 끊어가야 돼, 보통. 그거 보증서 끊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러려고 그런지 아세요? 1억 원짜리 보증이 잘 안 끊겨요, 사람마다. 많이 끊겨봐야 5천 정도 끊겨요. 나에 대한 보험을. 신용보증 서울신부에서 저에 대해서 신용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3천만 원밖에 안 돼. 보험을 그렇게밖에 못 끊어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적격하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를 오십시오 하고 아웃시키는 거죠. 네. 너무 살벌한 얘기했나? 다들 얼굴들이 안 좋으셔. 그렇습니다. 그게 괜히 그냥 우리 물품직 하셔야 되니까 서울신부 가서 서울보증재단 가서 보험증서 하나 끊어오라고 구비서류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용도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요.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그죠? 왜 떨어진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떨어졌을까? 난 스펙도 되고 다 되는데 보증보험이 얼마밖에 안 끊겨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되게 허무한 경우 많아요. 그래서 슬퍼요. 왜냐하면 정말 능력 좋고 스펙도 좋은데 학자금 못 갚아서 애들 신용도 때문에 그거 안 끊겨 나오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학자금 대출 몇 번 체납하잖아요. 신용도 확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친 그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슬픈 현실들이 많아요. 막 학벌도 되게 좋고 정말 좋은데 쟤가 왜 떨어지지 보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사업계획서의 용도 한번 볼게요. 자, 자금 조달료, 그죠? 자금 조달용, 그 다음에 기술 평가용, 그 다음에 인허가용,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또 사업계획서 용도가 늘어난 게 창업보육센터, 창업 허브 같은 데 있죠.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인큐베이팅하는 학교 안에 또 창업지원센터 따로 있죠. 그런 인큐베이팅하는 그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아파트 공장들이 요즘 다 지식산업센터처럼 변모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도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들어가면 지자체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줘요. 지식산업센터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사업소 그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한 100평짜리 지센 같은 경우 하면은 100평짜리 요즘 한 얼마 하죠? 한 10억 하나? 평당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평택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데가 한 10억, 한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그게?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예요, 그 돈이. 근데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가 얼마일까요? 만만치 않죠. 50%를 감면해 준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 지역에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야 실업률이 낮출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보다 더 센 게 뭐죠? 벤처는 75%까지 해줘요. 벤처 기업인 경우. 예. 해봤다 그래서 물어봐 자꾸.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볼 텐데. 벤처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 50%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안에 내가 땅을 사거나 공장을 사거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부동산 같은 거 입지를 살 때 75%까지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75%를 감면해 줍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사업계획서의 구성 항목이에요. 일반 현황은 기업 현황부터 주주 구성, 아까 제가 조사했던 방문시 확인해야 됐던 사항들이 쭉 다시 나오죠. 사람도 나오고요. 기술과 제품, 시장, 재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
5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 기술과 제품, 시장, 재물을 이거 저 시험이 잘 내는 건데 사업의 4대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 기술과 제품, 시장, 재물을 사업의 4대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제가 4학년들 창업 과정이 있어요. 한 시간 1학점짜리가 있는데 그거 강의 들어가면 항상 시험 문제 내요. 사업의 4대 요소를 사람, 기술과 제품, 시장, 재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게 사업계획서뿐만 아니고 모든 인증에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이야기를 풀고 나가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생각하면 대충의 포맷이 나와요. 만약에 책을 쓸 때도 내가 사업과 인증 관련해서 책을 쓰라 그러면 이런 순서를 잡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만 알고만 갖고 가시면 사업계획서 포맷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의 4대 요소에 대해서는 그냥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업계획 작성의 기본 순서 한번 볼까요? 작성 목적에 따라 기본 방향이 보통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목적하는 경우, 작성하는 경우도 이제 기본 방향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인허가,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 설립 인허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만 신경 써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금 조달 목적이면 뭘까요? 이게 은행 갈 것 같으면 상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죠? 나머지 기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캐피탈 나가면 상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포맷을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타당성 여부 검증. 창업자의 창업 계획을 구체화한 수단으로 경우.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거나 나 스스로의 어떤 좀 포맷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떤 뭐 장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 내가 몇 세 되면 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당장 빌드업이 편해지니까 무작정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제출 기간에 따른 소정 양식 구비. 참 요즘 되게 좋은 게 기간별, 사업별, 용도별로 이게 많이 주어져 있어서 되게 편해요. 편하고. 그 다음 작성 계획의 수립, 일정 분야별 작성 분장하고 작성자. 일정별 분야별 분장하고 작성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종합할 때는 한 사람이. 종합은 한 사람이 해서 호칭했으면 되고 스탬플러로 찍지 말고 문구, 단위 통일됐는지, 앞뒤 도는 맞는지, 오조는 같은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해서. 예. 그리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첨부 서류 준비는 이 다가 된 다음에 자료 준비하세요. 무작정 쓰려고 자료부터 준비하지 말고. 예. 근데 제가 아까 박문 씨에 준비해야 될 사항 그것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 말고 플러스적으로 할 때 말도 안 되게 대표가 작업자학서 작성하는데 대표가 이제 해요. 그러면 야 공장 등록하는 사업계획서인데 야 우리 주변 경쟁사 업체 요즘 매출 좀 조사해봐. 애들한테 막 시켜 직원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 만약에 공장 등록하는 사업계획서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총무과 직원한테 한 번만 하면 되죠. 야, 땅에 대해서 용지 사용 계획 같은 거 좀 뽑아, 좀 자료 좀 구해봐봐. 이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사업계획서 생각하니까 난 배운 거 있다고. 특히나 저기 CEO 과정 출발분들 이거 배우거든요. 이게 사실 사업계획 작성은 CEO 과정에서 내가 교육을 하는 건데 그분들 배운 거 있다고. 야, 주변 경쟁업체 막 시장 조사하고 막 시켜. 근데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 여기 목적을 잘 파악한 다음에 준비 안 해도 충분해요. 늦진 않아요. 늦진 않으니까 하면 되고. 포맷 결정하는 거.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 있는 사업의 4대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작성은 가장 먼저 추정 재무제표부터 먼저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그러니까 추정 재무제표를 하면 예산 관련해서 먼저 쓰라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창업사업화 지침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써놓고 그래야 앞뒤 숫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무 쪽부터 먼저 쓰고 난 뒤에 그러니까 포맷을 보면 돈에 대해 중간쯤에 나와요. 그러면 얘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앞에 거 써도 늦지 않다. 그래야 숫자가 맞아떨어져 간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편집 및 제출. 이건 제출 기간에 대한 첫 인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첫 인상이기 때문에 말투 잘 맞추고 그렇게 작성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을 했으면 대표님이 제출 다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안 읽어보십니다. 절대 안 읽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현장 실사 내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밤을 새는 겁니다. 안 읽어보시니까. 안 읽어보시니까. 예상 질문 다 해서 답변 다 달아서 시나리오까지 써서 보내드려도 안 읽어보십니다. 싸우는 거죠. 그때. 다 읽어보셨어요? 저 이따가 저녁 먹고 아니면 저 한 3시쯤에 가서 한번 프로젝트 연습 한번 하러 갈게요. 자, 그때서 이제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그때서 하십니다. 네, 그때서. 그래서 항상 내용 숙지 반드시 하고 질문 던지고 제일 어려운 때가 어떤 데냐면 대표님이 70이 넘으셨네? 대가리 터집니다. 네, 안 보여요. 읽으세요. 그냥 진짜 대표님 좀 야, 까만 건 글자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다. 미칩니다, 그건. 진짜 미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통상 이제 뭐 전무님이나 상무님, 공장장님,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하죠. 그것도 안 된다. 제가 들어갑니다. 뭘로? 그냥 등기이사. 딱 보고 아 이거 상황 아니다. 대표님한테 말씀 등기이사 빨리 올려달라고. 예. 등기이사로 들어가서 직원으로 갑니다. 그냥. 예. 아니면 사회이사.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일정 보수를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주시는 회사 있다 그랬잖아요. 전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이사, 등기이사로 급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등록하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관 들어가면 심사관 들어가면 다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왜 사대보험 가입 명부 왜 보내드리겠어요? 왜 달라 그러겠어요? 직원 몇 명인지 다 봐요. 그리고 임직원 명부 제출해달라고 미리 전화합니다. 준비하라고.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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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누구세요? 나가세요. 아, 컨설턴트입니다. 싫어. 나가세요. 옛날에는 진짜 공장 잠바 입고 모르게 이렇게 숨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으니까 대표님 빼고 다 나가세요. 대표님 빼고 다 일하러 가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연로하신 대표님이나 진짜 아직 문맹인 대표님도 계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거의 제로인데 계십니다. 허걱한 적 있습니다. 저 진짜 허걱.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이사가 되든 등기이사가 돼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더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합니다. 하고 10분간 아니요. 네, 10분간 휴식하고요. 또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할게요.